저는 올해 64, 이름은 정은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70개 매장을 가진 국밥 프랜차이즈 대표로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걸린 세월은 눈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33년 전 저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치과의사였던 남편과 4살배기 아들 우석이와 함께 조용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매일 아침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저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샤워를 하다 왼쪽 가슴에 잡히는 작은 멍울 하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조직 검사 후 며칠 뒤 들은 의사의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빠르게 수술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두고 이런 시련이 닥칠 줄은 몰랐죠. 한참을 병원 복도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암이래. 유방암이래. 그 말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함께 울고 웃은 세월이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단지 의무감으로 내뱉은 입버릇 같은 말이었단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 비어버린 두피, 떨리는 손. 제 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제일 무서웠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초반엔 약을 챙겨주고 따뜻한 말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퇴근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집에 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구역질을 하거나 오한에 떨어도 모른 척 TV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화장실에서 토하며 힘겨워할 때 문 밖에서 들려온 그의 한숨. 그 소리는 칼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아, 이 사람 날 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보호자가 아니라 짐을 버릴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손으로 제 인생을 지켜야 할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유방 절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는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수술을 앞둔 제 곁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중요한 학회가 있어서 병원엔 못 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수술대에 올랐고 혼자 깨어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며칠 후 남편 앞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의심 없이 택배를 받아 열었는데 안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필체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사랑해. 우리 미국에서 새 삶 시작하자. 당신만 믿고 갈게. 마이너스 미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한 얼굴이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나 미나랑 미국으로 떠날 거야.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몸이었고 4살 아이는 아빠 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없이.
남편 명의였던 집은 당연히 그의 것이 되었고 저는 아들과 함께 빈손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우석아, 엄마가 널 꼭 지킬게. 그때 저는 그 약속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살기 위한 다짐이자 복수를 향한 첫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우석이의 손을 꼭 붙잡고 서울 변두리로 나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곰팡이 냄새에 장판은 군데군데 뜯겨 있었지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우석이를 굶길 순 없었습니다. 강의는 당장 복귀할 수 없었고 교수직은 이미 공백으로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 동네 기사식당에 나가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김에 눈이 따가워졌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우석이를 깨워 유치원에 데려다줬고 낮에는 김밥을 말아 시장 골목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팔았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빠진 채였고 두 권을 써도 사람들의 시선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 여자 아직도 여기 있어? 애 데리고 저렇게 장사하는 거 너무 안 됐더라. 수군거림은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숙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내일이 달려 있었고 우석이에 한 끼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라면 한 개에 밥을 말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우석이는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묻다가 제 눈물 고인 얼굴을 보고 말없이 저를 껴안곤 했습니다. 그 품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버텨내던 어느 날 김밥을 사러 왔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따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손맛이 있어요. 혹시 국물 요리도 할 줄 아시오? 그 말에 머릿속에 오래전 엄마가 끓여주던 조선간장 국밥 맛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거기서부터 제 인생의 진짜 반격이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종이 위에 어설프게 국밥 레시피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엄마의 손맛, 그 옛날 가마솥에서 우려내던 소뼈 국물, 그리고 장독대 속 깊게 삭힌 조선 간장의 냄새. 이 맛이라면 나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시장에서 파는 뼈를 모으고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냄비를 올렸습니다. 김밥 재료를 다 정리한 뒤 새벽까지 국물을 우리고 또 우렸습니다. 첫 국밥은 마을회관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 한 구석에 접이식 테이블 하나, 플라스틱 의자 셋. 메뉴는 단 하나, 소머리 국밥 3,000원. 아무도 오지 않을까봐 하루 종일 속을 태우고 있던 찰나. 장사 첫날 김밥 단골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게 그 국밥이야? 한 그릇 줘봐요. 조심스레 한 입을 뜨더니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진한데 짜지 않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맛이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 국밥 한 그릇으로 나도 살아보고 싶었어. 그날 이후 한 명씩 단골이 늘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부부, 아침 일찍 공사 나가는 인부들, 밤새 운전하고 내려온 트럭 기사들. 그들에게 제 국밥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닌 속을 달래주는 무언가였던 겁니다. 우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국밥을 말아주었습니다. 엄마, 이 국밥 먹으면 기운나. 그 말에 힘이 솟았습니다. 식당을 낼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매일 재료가 동이 나면서 주인 없는 오래된 가게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국밥집. 간판은 손으로 써 붙였습니다. 정은이네 국밥. 그렇게 내 이름을 걸고 두 번째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은이네 국밥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테이블 서너 개, 가게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국물을 퍼담을 수 있는 가마솥 하나. 하지만 그곳은 나와 우석이 단둘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성체였습니다. 장사는 처음부터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손님이 없었고 햇살이 너무 뜨거운 날에도 가게는 텅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나는 솥뼈를 들고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오전엔 국물을 우리고 오후엔 밑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우석이를 앉혀두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손님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했고 누가 파를 싫어하고 누가 맵게 먹는지 노트에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매일 밤 다시 펼쳐보며 다음엔 더 따뜻한 국밥을 주자 다짐했죠. 그 정성이 전해졌는지 하나둘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택시기사들은 말했습니다. 이 집 국밥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어느 날 한 방송국 작가가 국밥을 먹다 말했습니다. 이 국밥 다큐멘터리 한 편 나오겠어요.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우석이가 친구들을 데려와 자랑스럽게 말할 때였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국밥장인이야. 그 한마디에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은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그 작은 성공이 내가 세상에 던진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다. 국밥집을 연지 4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어르신들이 실려가는 뉴스가 매일같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문득 단골 어르신 한 분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김치 한 통과 국밥을 들고 그분이 사는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기보다 숨을 붙이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어르신은 담요 하나의 의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국밥 먹고 울기는 처음이었어. 그분의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국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그해 봄 나는 처음으로 분점을 열었습니다. 정은인의 국밥 2호점.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조리법과 양념 비율을 정리한 노트를 복사해줬습니다. 손이 떠는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돼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밥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지탱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분점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2곳, 그 다음은 6곳, 그리고 15곳. TV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조선간장 국밥의 정은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날 우석이가 병원 당직을 마치고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당신이 만든 국밥이 나도 살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슬픔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외롭던 시간, 결국 나를 지켜준 건 아들 그리고 이 한 그릇 국밥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내 삶은 또 한 번 바빠졌습니다. 매장은 어느덧 전국 30곳을 넘어섰고 국밥집 앞에는 그 맛을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이젠 내가 직접 국물을 우려내는 날보다 레시피를 전수하고 직원들을 챙기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국밥집 주방에 먼저 들어가 국물 온도를 재고 간을 보고 주방장의 표정을 살피는 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였습니다. 우석이는 이제 훌쩍 커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야근 후 들러 국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말하곤 했죠. 엄마 여전히 제일 맛있어. 그 말에 나는 매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나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그 병실에서 혼자 깨어났던 내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장을 닫고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던 밤, 문득 낯선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꾀재재한 얼굴, 수염으로 덮여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없던 그 남자. 정은아, 나야, 성욱이야. 그 목소리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30년 전 병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떠났던 그 남자.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라졌던 그 사람. 그가 내 국밥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비쩍 마르고 눈동자는 초점조차 없는 그 남자. 한때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웃음 짓던 얼굴이 지금은 노숙자보다 더 초라한 몰골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은아, 나 좀 도와줘. 미나 날 버리고 갔어. 돈도 다 잃었고 나한테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가 웅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숨에서 술 냄새가 났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오래전 수술대에서 혼자 깨어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이 덩그러니 누워있던 병실, 간호사가 물었던 한마디.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그때 저는 이미 알았죠. 그는 그날 나를 죽인 사람이었다는 걸. 그럼 그가 지금 내가 지켜낸 이 국밥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 잘못했어. 미안해, 정은아.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고 바보였어.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때 나한테 뭐라 했는지 기억나? 정은아, 제발. 미나랑 미국 가겠다. 더는 못하겠다. 이혼하자. 그 말 당신 입으로 했잖아.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린 죽은 사람이었어. 그는 제 발치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거기엔 자존심도 품격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을 잘못 건 남자의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고 우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야간 당직을 마치고 저를 데리러 온 참이었죠. 우석이는 한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우석아, 아빠야, 제발 아빠 좀 용서해다오. 하지만 우석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없이 컸습니다. 제게는 오직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우석이의 대답은 단호했고 그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국밥 장사하면서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단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 없어요. 그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죠? 사랑한다던 여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수술실에서 혼자 깨어났습니다. 아이 하나 붙잡고 반지하에서 김밥 말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요? 우석이의 얼굴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자랐지만 그 상처 위에 자신만의 굳건한 윤리를 세운 사람이었죠. 나는 조용히 국밥집 문을 닫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석아, 가자.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우리 뒤를 따라오던 성욱은 결국 가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아, 우석아, 제발 제발.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내 가슴 속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 날부터 이미 그 사람은 내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석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 사람 다시 보게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의 나는 더 이상 없어.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복수란 이름으로 품어온 슬픔을 오늘에서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있는 것. 내 국밥 한 그릇에 사람들이 위로받는 이 삶 자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떠난 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근처 고시원에서 봤다던 말만 들었을 뿐 그 뒤로 그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석이는 자주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고 제가 끓인 국밥을 한 그릇 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서 엄마가 최고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국밥 냄비 앞에서 나도 모르게 울컥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국밥집 정리를 하다 말고 나는 조용히 조리장 불을 끄고 가마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첫 국밥을 끓이며 살고 싶다는 말 대신 견뎌야겠다는 말을 되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참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고 나 자신조차 초라해졌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게 단순한 국물과 고기가 아니란 걸. 그건 엄마의 손길이었고 살아남겠다는 맹세였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딘 인간의 따뜻한 숨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 입구엔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국밥은 사람을 살립니다. 정은이네. 이젠 전국 70개 매장 수십 명의 직원이 제 레시피로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밥을 먹으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살고 싶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국밥 한 그릇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복수입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배신당했던 과거, 가장 외로웠던 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일어섰던 의지. 이 모든 시간을 지나 정은 씨는 결국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말하지 않고도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대답을 삶으로 보여준 그녀.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복수는 당신이 잘 사는 그 모습 자체입니다.